올림픽을 앞두고 전 세계인이 들뜬 요즘 북한이 노동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의도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국민대 박휘락 정치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북한이 발사한 노동미사일 2발 중에 한 발은 공중에서 폭발을 하고 남은 한 발은 1000km 정도를 비행해서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습니다. 먼저 강은나래 기자의 리포트 보신 후에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전 7시 50분쯤 황해남도 은율군 일대에서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2발 중 한 발은 발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폭발했다면서 나머지 한 발의 비행거리는 1000km 내외라고 설명했습니다.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일본의 아키타현 오가반도 서쪽 250km 지점에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낙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최대 비행거리에 근접하도록 발사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주일 미군 기지 등 주변국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군 당국은 북한이 비무장지대 지뢰도발 1주기를 하루 앞두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사일 발사는 모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대한 엄중한 도발입니다. 북한은 현재 동서해에 항해금지 구역을 선포해 미사일을 추가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TV 강은나래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북한이 노동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이 왜 노동미사일을 발사했고 그동안 고각 발사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고각 발사가 아닌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까지 날려서 떨어뜨렸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두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군사 강국 건설 이런 목표를 향해서 김정은의 일사불란한 그런 군사 지휘 능력을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줘가지고 체제에 대한 순종 그리고 체제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이런 정치 공작적인 접근 방법으로 대내 심리를 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지금 방금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미사일 발사의 경우에는 일본의 배타 경제 수역에까지 직접 날아가게끔 조정을 해서 쏜 것이 굉장히 특징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일본을 자극했다. 그리고 일본 내에 있는 주일 미군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타격 능력을 확실하게 갖추고 있다. 이거를 과시함으로써 한미일 삼각 그런 외교 안보 공조 체제에 대한 균열을 노려보려는 그런 계산도 좀 깔려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은 최근에 우리 이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우리 국내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정부는 추진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또 반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정치권에서 현장에 가서 반대 의사를 전달하기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북한 측 시각으로 보면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해서 남남 갈등이 드디어 이제 표면화되고 자기네들이 바라는 수준으로 대정부 비판 그런 세력들이 목소리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 여기에 고무돼 가지고 이번 계기로 이번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이런 사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걸 보여줘가지고 이런 사드 문제와 관련된 남남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려보겠다는 그런 계산도 같이 깔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큰 틀에서 세 가지 정도로 북한의 의도를 짚어주셨는데요. 박 교수님,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자국에 큰 위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동미사일 정말로 일본 코앞에 떨어졌단 말입니다. 일본도 큰 위협을 느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는 전 사장님께서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노동미사일을 이제 북한이 사거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사거리를 줄여서 조금 높은 각도로 이렇게 좀 쐈습니다. 그런데 실제 노동미사일을 실제 거리로 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은율도 이제 황해도에서 맨 서쪽이거든요. 거기서 최대 한도의 거리가 1,300 정도 나오면 좋은데 그까지 가면은 바로 일본 열도에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기름을 덜 넣어서 한 1,000km까지 이제 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군사적으로 보면 이제 이 액체 엔진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 발 또 불발됐습니다만은 그 엔진이 제대로 발화가 되는지 그걸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떨어지는 데에 그 CP라고 그러는 정확성 또 있습니다. 통상 이제 뭐 미사일은 뭐 한 1~2km 정도로 굉장히 안 정확합니다. 북한 미사일은.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정확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그런 좀 군사적 목적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그 98년도에 이제 북한이 때 포동 2호를 쏴서 1,600km 일본 열도로 갔을 때 이제 굉장히 그 미사일 방어망을 그때부터 본격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일본은 뭐 아시지만 배에 SM-3 미사일 갖고 있는 걸 4척이나 갖고 이걸 8척까지 늘린다는 거거든요. 또 우리 패트리어트는 우리 이제 뭐 8개 포대지만 이제 일본은 17개 포대를 갖고 다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본은 이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북한의 이 핵 미사일 그러니까 핵 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의 위협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계속 대비해 왔고 따라서 이거를 계기로 더욱더 이런 그 미사일 방어망 확충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비를 해왔지만 북한 미사일이 직접 이렇게 일본의 배타적 경제 그렇죠. 수역에 떨어진 게 처음인데요. 그렇죠. 일단 아베 총리는 용서하기 어려운 폭거다라고 비판을 했고 일본이 북한에 공식 항의도 했는데 항의 말고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일단 사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약점이 그거 아닙니까? 그죠? 상대방이 이제 어떤 도발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도발로 되갚을 수 없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이제 이지스함과 패트리어트로 되어 있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사드를 배치하려고 그럽니다만 일본도 계속 사드를 이제 획득하는 걸 검토해 왔습니다. 아마 저는 그 사드나 또는 SM2 갖고 이 이지스함에 있는 걸 육상에 배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걸 살 건가 했는데 그런 걸 구매를 해서 좀 더 미사일 방어망 지금은 2회 요격하는 거지만 3회 정도 늘릴 것 같고 저는 일본 내에서도 계속 나온 얘기가 적지 공격 미리 공격하는 그런 적지 공격론이 좀 더 많이 확산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본과 이제 북한 사이에 조금 미사일을 두고 좀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달에도 SLBM 그리고 노동 스커드 미사일 모두 발사를 했는데 문제는 유엔 안보리에서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일단 이번 사태가 과거 최근에 미사일 발사한 것보다도 더 직접적이고 중대한 그런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이 안보리 차원의 어떤 논의도 최근에 다른 어떤 그런 SLBM 발사라든가 스커드 노동미사일 발사 때보다는 보다 더 심각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안보리에서 어떤 특단의 어떤 그 조치를 취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 표면적인 이유는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강한 반발과 이런 것이 유엔 안보리 논의에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사일 발사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발사한 다른 미사일보다 보다 더 심각한 위협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그리고 강력한 반대가 아직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번 안보리 논의에도 일정 수준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안보리의 논의가 생각만큼 빨리 심도 있게 진행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북한이 이번에 노동미사일 발사한 지역으로 파악된 황해남도 은율군. 앞서 잠깐 짚어주셨지만 이게 여기에 미사일 부대가 원래 없는 곳이기도 하다고 하고요. 이게 평양 일대 미사일 기지가 많이 배치가 돼 있는데 이곳까지 이동을 해서 발사한 거거든요.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꾸 정치적인 의도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상당히 비싼 무기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필요성이 없이 그냥 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1,300km를 정상적인 자기 사거리를 쐈을 때 이것이 제대로 발사되는지 어느 정도 정확한지 이거를 점검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이제 황해도 중에서도 황해남도에서도 맨 서쪽으로 해서 거기서 최대한 사거리를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이 실제 무서운 게 이제 북한은 그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한 200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나 가서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그 무서운 거죠. 여기가 군사분계선 인근이라고 하던데요. 우리에게 좀 위협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시나요? 현재 뭐 우리는 사실 이제 스커드로도 충분히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미사일은 이제 뭐 일본이나 또는 뭐 다른 좀 이제 그 표적에 관한 거죠. 뭐 우리를 위협하기 위한 것. 어쨌든 그 핵 미사일을 저는 전제로 이렇게 계속 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요번에도 이제 한 발이 불발됐습니다만은 이 불발이 이제 보통 그 재래식 탄두가 불발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핵탄두를 실어서 발사를 했는데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그게 이제 거기서 핵 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고 핵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핵 물질이 굉장히 유출될 거거든요. 그렇군요. 따라서 이거는 이제 재래식 탄두는 잘못 발사돼도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상당한 신뢰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서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북한이 이제 그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그 일환이고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자기들이 확실히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을 때까지 계속 이런 시험 발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미사일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사드 배치를 정당화시켜주는 행위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건데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갈 것으로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네. 사드 배치를 계기로 해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과거의 북방 삼각 협력 관계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한반도에서의 어떤 이런 그 북중러대 한미일 간의 외교적 군사적 대결 구도가 굉장히 명백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점이 우리 한반도의 어떤 평화와 안정 유지에 상당한 걸림돌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한 목소리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이런 고리를 차단해줘야 되는데 이번 우리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가능성이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좀 더 상세하고 진지하고 설득력 있게 대통령께서 직접 러시아에 해가지고 러시아의 어떤 강한 그런 잘못된 반대를 무마시키는 데 크게 기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드 배치에 따른 이런 한반도에서 어떤 긴장, 군사적인 위기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한 가지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는 우리한테 지금 사드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돼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도 이것을 굉장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드는 미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고 방어 무기고 그다지 전략적인 무기가 아닙니다. 사실 육군이 자기 방어를 위한 거니까 육군이 갖고 있는 무기 중에서 전략적인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군이나 러시아군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드가 그다지 그 위협적이 아니라는 것을. 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한국한테 너 하지 마라 그랬는데 계속 하기 때문에 좀 불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게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사드 배치 때문이 아니고 북한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이 자기들의 전략적인 이익에 크게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소극적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사드 배치를 하기 때문에 북한에게 대해서 소극적으로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드 배치 안 하면 북한에게 대해서 비핵화해라 이렇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중국하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오히려 북한이 이제 계속 그 미국에 대해서 긴장을 조성해 줌으로써 자기들이 오히려 이 단결하는 그런 계기도 되고 따라서 북한 핵무기를 굳이 자기들이 비핵화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런 전략적 계산 때문이지 방어 무기 체계 하나 배치하는 거에 따라서 국제 관계의 그런 구도를 바꾸는 그 정도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것으로 또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북한이 현재 동서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이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한 거 뭐 추가 도발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번 주 주말에도 올림픽이 열리는데 이 기간에 과연 도발을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자꾸 이제 우리의 잣대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우리하고는 굉장히 다른 이제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재 북한은 저도 항상 말씀하지만 우리가 북한의 어떤 행위를 하면 자꾸 우리의 시각에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일리는 있겠지만 군사적인 측면도 반드시 같이 봐야 된다.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신뢰성이 100% 보장돼야 되고 굉장히 이 어떤 이 낙탄되는 부분의 정확도 좀 높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한 발사와 낙탄의 정확도 이거를 좀 향상하기 위한 그런 테스트 파이어로 봐야지 정치는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계획이 있었고 그거를 계속적으로 평가해서 또다시 고치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췄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더 이제 발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 북한을 보면 항행금지구역 선포하지 않고도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한 사례가 빈번히 있었는데 이번에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항행금지 구역을 설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8월 달에 UFG 훈련이 있게 됩니다. 을지 후리덤 가이드 훈련이 있게 되기 때문에 이 훈련을 핑계로 삼아서 북한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군사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거든요. 이런 시기임을 감안해서 사전에 공개적으로 이런 그 금지 구역을 설정해가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어떤 그 이 위협 심리를 최대한도로 자극해서 말하자면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남 갈등과 또 한미 간 동맹 체제의 어떤 이완, 한미 결속력을 이완시키려는 그런 그 군사적인 계산도 같이 깔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8월 4일이 북한의 목함지뢰 사건을 일으킨 지 1년이 되는 날인데 그걸 하루 앞두고 북한이 미사일을 또 발사한 겁니다. 그동안 남북 관계를 보면 좀 더 후퇴한 것 같기도 한데요. 현 주소를 짚어주시고 향후 나아갈 방향까지 진단해 주시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정은 체제 들어와가지고 이미 3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무려 예산으로 따지면 1천억 원 이상을 낭비한 거예요. 이걸로 본다면 지금과 같은 어떤 남북 간의 어떤 대결, 한반도에서의 긴장 수위가 쉽게 약화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어떤 대북 제재와 압박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강하고 일관되고 단결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도 이런 그 전혀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외교력을 강화하고 또 북한의 어떤 도발이 있을 때는 단호하게 응징하는 이런 체제로 일관성 있게 가가지고 북한의 고사작전을 장기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박 교수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가능하면 이제 화해 협력을 통해서 북한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이제 뭐 외교적으로 비핵화를 했으면 좋겠지만 쭉 느껴지실 겁니다. 북한의 위협은 계속 점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짜 이게 북한 핵이 있는 그대로 보면서 과거에보다 훨씬 더 철두철미하게 대비해야 되고 진짜 내부적으로 단결을 해야 된다. 지금 저 방어무기 만드는 배진 사드 갖고 이렇게 이제 그 국내로 분열돼서 곤란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외교적으로 제가 좀 건의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2270호나 이런 게 전부 다 유엔 헌장 41조에 의해서 비군사적인 조치, 경제 제재까지만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 위협은 뭐 우리 내부에 바로 이제 방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제7장의 유엔 헌장 42조 군사적인 조치까지도 포함하는 결의안을 토론해야 된다. 또 우리 한국이나 일본은 유엔 안보리에 가서 이제는 42조에 의해서 북한을 어떻게 진짜 실질적으로 제재할 것인지 이걸 논의하자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강한 제재를 논의해야 된다. 그리고 국론을 좀 단합해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